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건축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정점인 고전기에 들어서고요. 고전기는 기원전 480년에서 323년까지. 그 끝자락이 언제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431에서 323년까지 거의 뭐 100년이 넘는 그쵸?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지는 도대체 430년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걸 이제 뒤에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 문명의 절정은 전쟁과 함께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시작이 됐죠. 바로 당대 세계 제국이던 페르시아와 이 작은 그리스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가 이제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리스 문명의 그 절정기가 열리게 된 건데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세계 제국, 정말 어마어마한 문명을 지닌 이 국가의 침략을 막아낸 데서 그리스 문명에 정말 전성기가 열리는 거죠. 1차 전쟁이 기원전 492년에서 490년에 있었고, 이게 이제 당시 그리스고요.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소아시아까지 장악하고 침공을 해왔지만, 얘가 아테네, 이제 스파르타 같은 이제 폴리스들이 연합해가지고 특히 마라톤에서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차에서 진짜 이제 스파르타가 나름 반격을 다시 또 해오죠. 이때도 그리스도 폴리스들이 연합해가지고 테르모필라의 전투나 살라미스의 전, 프라타이아의 전투 같은 유명한 전투들을 승전을 이끌게 되죠. 이게 그리스 이제 그 반도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가 있습니다. 한때 이제 페르시아군한테 아테네가 함락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앞바다 아테네 앞바다 이제 살라미스에서 결정적인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스의 이제 승리가 확정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리스가 역공을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라는 군사 동맹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테네를 맹주로 한 이제 연합 세력들이 페르시아를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그 페르시아가 장악한 아주 중요한 지역들, 옛날 그 이집트 지역이나 이 지중해 연안의 주요 도시들을 그냥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해 다니면서 이 지중해를 이제 정말 그리스의 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튼 해전이 거의 뭐 50년 넘게 계속됐고, 근데 이렇게 전쟁이 되면은 병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그 중장 보병과 다르게 이게 이제 그리스 전선이죠. 이 그리스 전선은 이제 수병들이 필요한데 수병들은 특별한 또 무기가 없어도 돼요. 도시 빈민층이 수병으로 활약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문명의 절정은 이제 민주정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민주정이 순차적으로 발전해 오기도 했지만 특히 전쟁을 통해서 도시 빈민층의 정치적 발언권이 확대됐다는 점 이것도 아무튼 고대 그리스 문명이 절정에 달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거죠. 자,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수많은 폴리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그리고 이 델로스 동맹을 필두로 이 노란색 지역입니다. 아테네의 이제 연합 세력들이고 아테네가 거의 이제 약간 식민지 다루듯이 이 동맹들을 좀 압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세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아테네 제국이라고도 불렸고요. 아테네 하면 이제 그 라이벌이 스파르타죠. 스파르타는 여기 이제 속하지 않습니다. 스파르타는 이제 아테네에 불만이 있는 다른 세력들을 모아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걸 결성을 해가지고 아테네와 이제 대립 관계가 되고 결국 이게 이제 그리스 문명을 절정에서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우리 아테네 정치제도의 발전과 혼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시대는 또 페리클레스의 시대라고도 하지요. 이 아테네의 황금기인 기원전 5세기를 이끈 아주 뭐 엄청난 정치가고 포퓰리스트란 그런 비판도 없진 않습니다. 아무튼 기존 귀족들의 권한을 다수 박탈시켰고 사실상 민회, 그러니까 아테네식 국회지요. 민회가 실권을 쥐고 민중파가 득세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급진적인 민주정이 이루어져요. 물론 이게 자유시민 남성에만 한한 거긴 했지만요. 노예나 뭐 여성이나 외국인한테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층민이 고위층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좀 놀라운 거고, 배심원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무료로 공연을 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아테네 시민권이 있는 남자라면은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듯이 주변에 델로스 동맹의 폴리스들과 군사력 및 그 동맹을 이제 함께 강화시키고 일종의 아테네 제국주의를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그 힘이 단순히 군사력에만 그치지 않고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다르게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문화가 발전된 그런 면이 있어요. 문화예술을 육성을 하고 그 절정이 이 아테네의 또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그리스 폴리스 내에서 전쟁 승리 이후에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고 했는데 아테네 내에서도 갈등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민주정의의 당연한 결과겠지요. 도편 추방제라 해가지고 독재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그 이름이 이제 투표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추방되는 이 방법이 하나인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그냥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정적들을 막 제거하고 페리클레스가 그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본인이 당하기도 합니다. 또 기존의 이 귀족파, 새로 등장한 민중파의 갈등, 아무튼 여러 세력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시대이기도 했어요. 이 시대는.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그 절정은 아테네 건축 프로젝트로 뭔가 이제 국가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기네 수도를 이제 건축의 어떤 그런 랜드마크로 꾸미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후에 다른 제국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테네도 이 아테네 건축 프로젝트로 구현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2차 전쟁 때 페르시아군이 잠깐 이 아테네를 점령했을 때 불지르고 그냥 다 파괴를 시켜요. 그리스 도시들은 이제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원래 요새로 쌓아놓은 언덕에 이제 신전 같은 공공시설이 있는 건데 페르시아군이 그냥 분풀이라도 부숴놓은 거 이걸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적 역량을 고전계의 역량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에 이제 폴리스마다 다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아테네예요.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높은 언덕이고 언덕 위의 성체이자 성소지요. 처음에 이제 언덕 위에 사람들이 뭔가 모여 살았을 겁니다. 그 흔적이 계속 남아서 이제 유사시의 요새 역할을 한 건데 동시에 성스러운 어떤 그 성소 역할도 한 거지요. 이런 그리스의 폴리스마다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대표하는 게 바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 공공시설들이 모여 있죠.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 항공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 언덕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극장과 이제 공공시설들이 있고 이 언덕 아래에 펼쳐져 있는 게 이제 아고라라 해가지고 아크로폴리스는 성소, 아고라는 시장 등이 있는 생활공간. 우리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배웠죠. 네, 보면 이제 아테네 아고라가 돼 있고 아고라에도 뭐 신전이나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아테네에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핵심이지요. 네, 이렇게 잘 모여 있어가지고 살펴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중앙 신전이라 할 이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죠. 그 외에 에렉타이온 신전이나 아테나 니케이 신전 같은 작은 신전들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신전 평면 같은 게 보이는데 오늘 요거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당연히 한 번에 건축되지 않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그 흔적이 발굴을 통해서 드러나가지고 그걸 하나씩 살펴보는 재미도 꽤 쏠쏠하죠. 이 성소를 주변으로는 이제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하는 이제 극장, 또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 같은 아무튼 고대 그리스의 절정이 그 이전의 청동기부터 그리고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까지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조감도를 이제 살펴보면은 인상적인 건 이 언덕을 이렇게 성체로 둘렀다는 거고요.
이걸 딱 보면은 이제 또 뭔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그리스 문명이 바로 꼽히기 전에 청동기 시대, 기원전 한 1000년에서 1500? 그죠? 그즈음 시대에 있었던 미케네 문명 기억나실 겁니다. 미케네의 성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오래전부터 여기 사람들이 성체를 쌓아서 뭔가 만들었던 거를,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가 이제 파르테논 신정이 완성되기 한 1000년 전부터도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 바로 앞에 이렇게 극장 등의 유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흔적이 확인돼요. 그래서 미케네 시대까지 이제 추정되는 유구들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된 게 바로 기원전 5세기, 기원전 400년경 페리클라스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아테네 이제 복구 프로젝트죠. 재건축 프로젝트. 그리고 이 약간 이 주황색으로 된 거는 그보다 조금 뒤, 기원전 이제 4세기, 그리스 문명이 이제 절정을 지나 몰락기로 들어갈 때 그 흔적들이고, 이 약간 이 하늘색 이제 헬레니즘식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고 만든 거죠. 이렇게 여러 시대의 유구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 신석기까지 이제 소급되는 유적들의 흔적들도 간혹 나오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거는 전설적인 그런 명칭으로는 펠레기스족의 성벽이라 불리는 에네아 필론이라 해가지고 9개의 문이 있는 일종의 미케네식 성체 유구입니다. 미케네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 바로 전에 그 청동기 문명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땅에 이제 미케네 같은 이제 크레타 문명 다음이죠. 청동기 문명이 이제 크게 꽃피었었는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싹 몰락을 해요. 암흑 시대가 이제 기원전 한 10세기, 12세기 그때 닥치게 되고 그 암흑 시대를 건너서 탄생한 게 기원전 8세기경부터 서서히 일어난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인데 아무튼 그 이전에 미케네식 성체 유구가 아닐까 하는 추정도 있어요. 아무튼 그 그리스 문명 이전에 미케네식의 어떤 그런 도시 문명이 꽃피었으니까 그런 문명의 어떤 흔적들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아르카이c 시대, 그래서 고대 그리스를 지나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초기를 할 수 있는 아르카이c 시대부터 이제 지금 보이는 유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고대 그리스 이제 민주적 역사에서 보이는 페리클레스보다 한 100년 전에 나왔던 페이시스트라토스, 아주 유명한 참주죠. 참주는 이제 독재자지만 민중파 포퓰리스트이기도 하고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름 이제 야심가인데 당대 귀족정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이용해가지고 꽤 아테네에 권력을 줬던 사람이고 또 아테네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어요. 포퓰리스트이기도 했지만 이제 이게 아고라에서 바라본 이제 아크로폴리스인데 아주 드라마틱하고 멋진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미 뭐 고대 그리스 시대에 1000년 넘은 그런 역사의 무대이기도 했던 거죠. 아르카이 시대 때 근데 건축의 유구가 근래 발견돼가지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헤카톤 패돈, 대략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페리클레스 시대보다 한 100년 전이고 페이시스트라토스 시대의 유구를 알 수 있죠. 현재 그 파르테논 자리 부근인데 헤카톤 패돈은 이제 100개의 발, 한마디로 100피트 크기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파르테논이 한 이 정도 규모가 이제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보면 선이 보입니다. 지금의 파르테논이 한 이 정도 규모인데, 그거보단 작은 규모의 이 헤카톤 패돈 이 형식, 사실 형식이에요. 이 고유명사, 신전의 고유명사 명칭이라기보다는요. 100피트짜리의 이 그리스 신전이 있었던 거죠. 서쪽 페디먼트, 서쪽 입구에 삼각형 페디먼트 장식이 발굴돼서 근래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뮤지엄이 굉장히 근사하게 지어졌습니다. 거기 좀 다 전시가 돼 있어서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유물들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조각, 서쪽 페디먼트 조각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딱 보면 이제 뭔가 맹수의 발이 보이는데 그 맹수가 이 황소를
안고 있네요. 황소는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딱 봐도 이 사자가 황소를 그냥 제압하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사자는 보통 이제 땅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요. 황소는 습기를 다스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대형 건축을 지을 때 집안을 다지고 하면은 또 습도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도시 건축에서도 습하지 않게 제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습기를 다스리는 인간의 지혜를 동물, 상상, 이런 동물의 어떤 형상으로 상상해서 나타낸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면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아르카이c 시대에는 아직 동물들이 인간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하죠. 그리고 구석탱이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또 보이네요. 보면 이렇게 약간 실실 웃고 있는, 그죠? 아르카이c 시대.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시대 때 방가사유상들 보면 미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고전기 이전에 고졸한 미소 이런 말이 있듯이 고전기 직전의 조각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실실 웃는 듯한 그런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남자 셋은 뭘 나타내는 거며, 근데 보니까 이 하반신은 이거 뭔가 칭칭 감은 게 뱀 같죠? 자, 색깔도 칠해져 있고 아주 뭐 흥미진진한 그런 조각입니다. 이 데몬, 악마나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죠? 그런 존재인 이제 데몬인데 각기 물결, 불꽃, 새 이들은 각기 물과 불, 공기를 상징을 하고 뱀은 또 땅을 상징한다네요. 그래서 아직 그 인간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떤 자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체계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면도 좀 아르카이적인 특성이 잘 보이고요. 조각도 이제 고전기와 다른 그 아르카이기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오, 근데 여기 헤라클레스 조각이 꽤 볼만해요. 이 페디먼트는 삼각형의 공간이고 거기 맞춰서 참 그리스인들은 조각을 아주 격정적으로 잘 넣었어요. 트리톤이라고 하는 괴물뱀과 싸우는 헤라클레스고 얼굴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 하반신만 해도 정말 아주 근사하네요. 트리톤의 그런 무지막지한 그걸 더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헤라클레스의 에너지가 아주 느껴집니다. 아르카이c 시대에 좀 더 진일보해서 고전기로 나아가는 아주 그런 조각의 발전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지금까지가 서쪽이었고 동쪽 페디먼트를 봐볼게요. 근데 여기도 황소와 이제 사자, 그렇죠? 그 상징체가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뱀 형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뱀은 캐크롭스라고 하는 하반신은 이제 뱀이고 상반신은 사람인 전설적인 아테네 왕 조각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캐크롭스 1세라고 하고 그 그리스 이제 좀 더 이제 인간적인 형상이 좀 더 강조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신전에 조각돼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 찾아보셨습니까? 그 얘기 굉장히 이제 재밌는데 캐크롭스도 재밌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캐크롭스는 이제 딸이 특히 유명한데 판드로소스, 그 라우로스, 헤르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판도라 같은 얘기가 있죠. 꼭 뭐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은 열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얘네들도 열어보지 말라고 한 거 열어봤다가 큰 코 닥쳐서 아주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한번 검색해서 읽어봐 보세요. 여기서 뭐 일이 다 말씀드리기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자, 근데 이 헤카톤 패던 신전 말고도 옛 아테나 신전이 건축이 좀 돼요. 525년에서 500년. 그러니까 페시스트라토스 시대의 좀 말기, 그렇죠? 말기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직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신전도 나름의 기초 유고와 함께 특히 박공의 조각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 흔적이 바로 여기가 파르테논이고 여기가 이제 에렉테온 신전인데 아크로폴리스 입구가 여기에요. 딱 들어오면 이제 파르테논이 있고 에렉테온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신전의 흔적이 하나 보이죠? 이게 보면 더군다나 겹쳐 있습니다. 이 에렉테온이랑. 그래서 옛날 신전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보는 최종적인 그 아크로폴리스 완성 직전에 그 유구르 흔적이 지어졌던 건물의 유구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기원전 5세기 초니까 490년쯤 되겠죠? 페르시아 전쟁 직전이겠네요. 그때 소실이 된 게 아닐까. 돌로 된 건축도 불이 나면은 답이 없습니다. 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파르테논보다는 좀 작지요. 그래서 헤카톰 해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490년경 소실이 없어졌고요. 헐어졌고 또 아테나 신전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그쯤에 또 소실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구와 더불어서 악소아논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원시적인 신상이에요. 이게 발굴이 됐는데 딱 봐도 이거 뭔가 원시적인 그쵸? 약간 그런 석상처럼 보이죠?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 신석기 때부터 여기가 성소였다는 그런 어떤 증거이기도 하고요. 신석기 이후에도 사실 이게 좀 형태 자체는 원시적이어도 원시적이기 때문에 더 어떤 신령한 그런 게 또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크소아논이 추토된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고 동쪽 페디먼트의 조각이 아주 이렇게 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디먼트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겠죠. 이 삼각형 페디먼트에 맞춰가지고 가운데 아테나의 신, 여기는 거인족들. 이걸 이제 기간토마키아라고 해가지고 그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올림푸스 12신이 제우스를 중심으로 거인족들과 싸움을 벌여 승리를 하지요. 그 장면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나가 그냥 요놈 해가지고 제압들을 하고 있고 거인들이 이제 맥없이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아테나 여신을 보면은 나체는 아니고요. 당시 이제 그 아르카이 시대의 조각을 보면은 이제 남자는 나체이더라도 여자는 옷을 입혔지요.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표정이 굉장히 좀 고졸하긴 하지만 참 아름다워요. 아주 그냥 정적이면서도 우아하고 그 고전기에 아주 능숙하고 그냥 말쑥한 표현은 아니지만 소박하면서도 사실적이고 이 정감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근데 뭐 좀 특이한 걸 겹치고 있네요. 이게 아이기스라 해가지고 이 아테나의 아버지인 제우스의 무기, 대장간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아주 엄청난 무기예요. 일종의 뭐 방패인데 이게 그냥 천처럼 옷에 그냥 걸칠 수 있습니다. 몸에. 그래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거인들을 때려잡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리스어로 아이기스, 영어로 이지스라고 하죠. 이지스. 그 이지스 함의 이지스 맞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이 성체이기도 하고 보면 이제 중간중간 이제 옛날 유구들이 남아 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 발굴할 때 북쪽 벽에 매장된 그 옛 아테나 신전의 유구가 드러나가지고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발굴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기원전 신석기 시대부터 기원전 한 16에서 10세기 이르는 청동기 그저 시대 그때도 계속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성수로 쓰였고 이후에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 꼽히면서 고전기 직전의 아르카익 시대인 기원전 6세기에도 이렇게 신전 건축들이 이루어진 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90년경 아테나 신전에 이어서 옛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파르테논이 아니라 그 직전에 또 하나 이제 파르테논이 원래 있었던 거죠. 이게 한 490년에서 488년 경이 지어졌는데 이때가 전쟁기잖아요. 그리고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군이 아테나를 잠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를 불지르고 파괴하지요. 그 기초 유구가 지금 파르테논 아래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아무튼 아테네가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이렇게 다 부서진 상태였겠죠. 거기에 이렇게 새롭게 신전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남아있는 그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이고요.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 때, 기원전 5세기 중반 때 이 아크로폴리스의 이 어마어마한 이 신전 건축 단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아고라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를 최종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크로폴리스 건축입니다. 그 중심은 당연히 파르테논 신전이지요. 페리클레스 시대 중에서도 가장 절정이라의 기원전 447년에서 438년 아테나 제국이 진짜 정점을 달릴 그 시기지요. 고대 그리스 신전은 아무튼 로마 신전에까지 이제 표준형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 서구 건축에도 그를 본뜬 형태가 많은데 이렇게 수많은 이 주랑으로 이루어진 이 신전 형태들이 무수히 많지만 정말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아무튼 이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 황금기의 국가적 기념비지요. 일단 건축을 발주하고 기획한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있고 건축가 이름도 남아있어요. 익티노스와 칼리크라테스. 그리고 여기 조각, 당대 문화의 총화로서 어마어마한 또 그리스 고전기의 걸작 조각들이 있는데 그걸 수행한 것은 바로 조각가 페이디아스죠. 아무튼 고대 폴리스 문명, 뭐 이전에도 위대한 고대 문명이 있었어요. 이집트나 페르시아 같은 아마 그들과 다른 훨씬 규모는 작지만 어떤 개인, 그쵸? 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중시된 고대 그리스 폴리스 문명.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말 이후에 정말 표본이 된 고전 문명의 완성이지요. 그를 대표하는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인 겁니다. 그럼 파르테논이 무슨 신전이야? 제우스 신전도 아니고 아테네 신전도 아니고. 일단 말씀드리면 이건 아테나 여신을 모신 신인데 좀 특별해요. 파르테논이 일단 처녀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테나 여신이 전쟁의 신이자 또 그쵸 처녀의 그 신이기도 하죠. 처녀신.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에 모셔졌던 아테나 여신상을 이제 아테나 파르테노스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바로 페이디아스가 조각했고 지금 보이는 건 로마 시대 때 모작이에요. 원작은 이제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자, 이렇게 2층으로 된 신전 구조 안에 이렇게 있었을 텐데 어마어마한 이렇게 금박으로 장식이 됐고요. 이게 신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기념비나 기념관이 아니었을까?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다릅니다. 신전은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 그쵸, 시설이고 기념비나 기념관은 또 다르지요. 전쟁을 승리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가적인 기념관으로 이 신전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파르테논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붙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아테네, 이름 자체도 아테나 여신이지 않습니까? 아까 봤던 그 케크로스 1세,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케크로스 1세가 이 아테나 여신이 이 아테나시의 수호신이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또 역할을 하는데 그 얘기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이 아테나가 이제 결어가지고 아테나가 이제 선택을 받았던 거죠. 그때 아테나가 이제 올리브를 재배하게 해주겠다 해서 당대 이제 그리스의 최고 이제 그쵸 생산품이라 할 올리브를 줌으로써 그 시민들의 또 마음을 휘어잡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전쟁의 신이자 그런 또 올리브까지 준 그런 존재로서 아테나시의 그 수호신이었고 당시 어떤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서 자기네들의 수호신을 모시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어쨌든 간에 기념하거나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 거지요. 파르테논 신전은 뭐 이후에 수많은 또 기념관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이제 이거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이죠. 이건 뭐 파르테논 신전을 거의 뭐 그대로 오마주했다 할 수 있고 이거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아래는 그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이탈리아 통일을 이룬 왕이죠. 그 사람의 그 기념비입니다. 아무튼 이런 국가적 기념비를 생각을 하면은 파르테논 신전도 이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다 사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신화 재밌긴 하지만 종교로서는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링컨 기념관이나 비토르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을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도 이런 성격의 국가 기념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좀 더 좀 생생한 이해가 좀 오기는 합니다. 좀 시기도
뭔가 국가적 성격도 비슷하지요. 미국과 이탈리아의 어떤 국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기념비, 그리고 파르테논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국력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기념비고요. 평면 구조는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고대 그리스 신전의 그 평면 구조, 가장 이제 완성된 10주랑의 쌓여 있는 성서 공간, 기둥 개수는 좀 더 늘어난 형태로 아무튼 굉장히 많은 기둥수를 아주 조화롭게 잘 구축을 해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나 고전 문명 아름다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황금비 1대 1.618을 많이 얘기하고 이게 뭐 얼추 맞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오차도 있고 좀 애매합니다. 진짜 황금비를 쓴 건지 솔직히 그건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요. 황금비보다는 4대 9의 4대 9나 9대 4의 중심 비례 체계를 전체에 썼다는 점. 그러니까 밑변과 그쵸? 수직과 가로의 9대 4의 비, 그리고 기둥 하나와 기둥 간 거리의 4대 9 이런 식으로 전체의 비례를 이제 미세한 부분에까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 평면에서도 이렇게 4대 9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튼 일관된 체계를 모듈처럼 이렇게 응용시켜가지고 줌으로써 전체가 어떤 비례의 안정성을 갖게 했다는 점. 사실 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황금비를 썼냐, 안 썼냐 보다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비례만 맞춘다고 멋진 건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눈이 이제 착시가 있잖아요. 착시가 없다면은 뭐 컴퓨터처럼 계산해서 하면은 뭐 잘 되겠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쵸 수치와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미세하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직선으로 말끔하게 이루어진 건축 같지만 파르테논은 사실 이렇게 곡선으로 미세하게 조정된 사실 곡선으로 구현된 직선 건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안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좀 쏠려 있는 이게 저 위로 이 소실점을 쭉 올리면은 어딘가에서 만날 겁니다. 그 정도 좀 과장해서 이제 그린 건데 아무튼 이런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사실은 표준 형식의 그리스 건축을 각기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스티로바테스가 이제 기단 부분이죠. 엔터블러처는 이 상층부. 여기 라이징이 이제 솟은 겁니다. 근데 스티로바테스는 땅 쪽에 가까우니까 좀 더 많이 솟았고요. 이 솟았다는 게 이제 양 끝에서 이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솟은 건데 17cm. 어마어마한 건물의 양 끝과 중앙이 17cm의 고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지요. 아주 정말 정밀하게 잡아야 되는 거고 엔터브러처는 더 심해요. 이 끝과 중앙에 6cm 차이가 있대요. 6cm. 6cm. 지금 시대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잡아냈다는 거고 16도 아니고 18도 아닌 17cm. 5도 아니고 7도 아닌 6cm. 그때가 가장 아름다워 하고 잡아낸 거죠. 그리고 기둥의 엔타시스, 베을림이라고 하죠. 이것도 그냥 뭐 적당히 베을림을 준 게 아니라 최적의 그 비례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기둥의 안쏠림. 이게 그냥 수평으로 있다 보면은 밖으로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약간 미세하게 안쏠림을 주는 거죠. 엔타시스도 이걸 그냥 직선으로 하면은 가운데가 들어간 것처럼 좀 과장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약간 배불뚝이로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얘가 이제 똑바로 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 간격 차이도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데 기둥 간격이란 건 이 기둥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봐도 바깥쪽이 더 좁죠. 왜냐? 이 선 한번 쫙쫙쫙 그어보세요. 바깥쪽이 더 좁게 보입니다. 바깥쪽이 좁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바깥쪽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일직선으로 쫙 그리면은. 그래서 바깥쪽은 일부러 더 좁게 함으로써 균일한 공간인 것처럼, 그죠? 보이게 하는 거고. 또 모서리로 갈수록 이게 좀 가장자리로 갈수록 또 갸냘프게 보여요. 더 얇게 보이는 겁니다. 기둥이 더 지름이 적은 것처럼. 그래서 모서리 위치의 기둥을 더 굵게 하는 거죠. 그 차이가 가운데는 1.9m, 가장자리는 1.94m. 이것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요. 근데 이게 가장 최적의 그 수치를 잡아내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스트로바테스 기단과 엔터브러처 지붕의 가장자리와 가운데에 높이차를 줬다. 스트로바테스는 17cm, 엔터브러처는 6cm. 아주 미세하죠. 또 기둥이 가운데가 홀짝 들어가지 않게 오히려 배를 부르게 하는 엔타시스. 똑바로 서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게 벌어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쵸? 가장자리를 약간 안쪽으로 기울이게 한 거예요. 기울이게 하면은, 기울이게 하는 그 수치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울이면 또 불안정해지잖아요. 그거 안 무너지게 하는 것도 대단한 공학적인 설계입니다. 안쏠림이라고 하죠. 기둥 간격. 이 기둥 간격 공간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게 넓어 보이니까 바깥쪽을 더 좁게 하는 거예요. 기둥 굵기. 바깥쪽으로 갈수록 기둥 굵기가 얇아지니까 모서리 기둥을 더 굵게 하는 거죠. 이런 미세한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게 각각의 건축물의 크기, 기획, 설계, 또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건축가의 어떤 공학적 능력, 미적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파르테논은 그 중에서도 그런 능력의 정말 정점이라 할 수 있고, 한 건축가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한 문명, 정말 고대 그리스 건축의 정점이자 인류 문명과 그 건축사를 통틀어서 최고 걸작이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진짜. 안정감, 그 속에서도 어떤 극적인 변화, 그쵸? 전체와 부분의 완벽한 조화인데, 정말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많이 정말 파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어진 지 거의 이제 2500년이 되는 건데, 2500년간 그 자리에 이렇게 당당히 버티면서 정말 인류의 어떤 지성과 미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완벽한 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쵸? 옛날 그 초기 시대 그리스 건축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진 그 결과가 여기서 이제 가장 정점을 맞이하게 되고 가장 이제 빛을 보는 건데, 자, 오늘 이제 그리스 건축 8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르테논에 있는 조각들 한번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